자, 이번 강의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집을 얼마의 크기로 지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뭐 2층 집을 지을지 혹은 단층 집을 지을지, 몇 평이나 되는 집을 지을지, 또 그 집 안에는 방을 몇 개 할지, 화장실을 몇 개 할지 등등 내가 살고자 하는 집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확인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요구사항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요구사항들을 가지고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찾아가 내가 원하는 집에 대한 설계 도면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설계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설계도를 들고 시공업체를 찾아가서 그 설계 도면대로 시공해 줄 수 있는, 실제로 건물을 지어 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고,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지고 나면 바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준공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집이 지어졌는지, 또 내 요구사항대로 설계대로 집이 시공이 되어졌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는 절차들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입주 전 하자 보수 등의 과정을 거치는 일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겠죠. 프로그램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집을 짓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땅부터 파고 벽돌부터 쌓는 것이 아닌 것처럼,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에도 앞에 나온 이 5가지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거쳐가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모델은 다양한 형태의 모델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모델은 포스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한 단계가 완전히 끝났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델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모델 자체가 실제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에는 다소간 한계가 있는 모델이기는 하나,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를 다룰 때 접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 포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에 앞서서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꼼꼼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찾아보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순서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입력들이 필요한지 등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진 요구사항들을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 설계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 설계라는 단계는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분석되어진 요구사항을 가지고서 이제 정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겠죠. 주어진 입력을 가지고서 원하는 결과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절차들을 통해서 일을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도 설계가 부실하면 안전하고 좋은 집을 절대 지을 수 없듯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에도 설계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설계라는 과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5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창의적인 단계이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설계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똑같은 입력을 가지고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들 사이에 효율성이 서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구현하는 단계가 되어지는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의 구현이라는 것은 바로 코드화하는 작업, 소위 코딩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프로그램을 작성해라 라고 한다면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오로지 구현만 하려고 하는, 소위 코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많은 요구사항을 갖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사실상 구현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 과정으로서 그저 설계대로 코드를 작성하는 그런 작업만 수행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문법을 기억하고 있고 그 문법에 따라 기술하는 작업만 수행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설계하는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화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그저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해 주는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현이 끝나게 되어 있으면 박수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보는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저 한번 실행을 해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지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입력값 또 다양한 상황들을 테스트해 봄으로써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것이 바로 테스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테스트 결과 뭔가 미흡한 점이나 추가 요구사항들이 파악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 프로그램에 다시 적용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현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구현을 다시 하면 되겠지만 설계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설계 이후 과정들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애초 요구사항 분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요구사항부터 다시 분석하고 또 설계하고 구현하는 그리고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학기 기초 프로그래밍 과목을 강의하면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이 5가지 단계가 필요하고 이 5가지 단계를 꼼꼼히 연습을 해가자라고 학기 초에 매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간 정도 봤을 때 프로그래밍이 잘 안 된다라든가 또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보면 모두 다 거두절미하고 그저 구현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 나서 그 문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 설계한 다음에 구현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앞선 과정들 다 무시하고 그저 프로그램 작성하기 위한 편집기 띄워가지고서 코드부터 작성하려고 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 요구사항도 찾고 설계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동작되어지지 않고 머릿속이 많이 복잡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애완동물의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저 톱질해서 널빤지를 자르고 못질해서 널빤지를 이어서 원하는 모양의 집들을 지어 나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커져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집을 지어야 한다라든가 혹은 학교 건물처럼 아주 큰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을 것이에요. 또 설계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떤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의 분석 없이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까? 역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뭔가 설계도가 그려지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 그려진 설계도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설계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그저 구현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반드시 내가 작성하고자 할 문제의 요구사항을 찾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매 문제마다 작성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어쩌면 학기 초에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애완동물의 집을 짓는 것처럼 작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굳이 요구사항을 분석하거나 설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테스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동작하는지가 뻔하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조차도 이런 5가지 단계들을 충실하게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본다라고 한다면 점차 학기가 진행해 가면서 문제의 요구사항들이 더 많아지고 프로그램의 규모가 커졌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들을 적용을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가 크고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간단한 문제일 때부터 몸에 익혀두고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면서 익혀진 그런 습관을 가지고서 더 큰 규모의 프로그램들을 작성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 요구사항을 분석한다라는 것은 그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찾아내면 되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다만 설계하는 과정은 좀 더 정형화된 형태로 기술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설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절차지향형 언어인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했을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법 중에 하나 단계별 세분화라는 전략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단계별 세분화라는 기법은 탑다운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전체 문제를 세분화하자라는 거예요. 자, 다만 전체 문제를 한 번에 여러 개의 작은 덩어리로 나누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점차 작은 단위의 문제로 나눠가는 그런 기법을 가리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계별 세분화 전략하면 가장 쉽게 떠올려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의 회사의 조직 같은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한 회사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장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처리해주면 될 것이에요.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점차 커진다라고 한다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부서들을 계층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 내에 영업부나 총무부, 연구부, 관리부 등등 각각의 부서들을 두고 그 부서들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자들로 부서장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서장의 지휘하에 각각의 부서들이 원활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다시 세부적인 팀들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듯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는 전체 프로그램은 한 번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할 정도의 크기의 문제로 충분히 작아질 수 있을 때까지 점차 더 작은 크기의 문제들로 분해해 가면서 처리를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많은 요구사항들을 한 번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큰 덩어리로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력 과정과 연산 과정과 출력 과정이 있다. 그럼 전체 문제를 일단은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입력 과정을 봤더니 뭔가 복잡하게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럼 다시 입력 과정을 다시 한 단계 더 세분화해 가는 것이에요. 역시 내가 직접 해결할 만한 충분히 작은 크기가 될 때까지 문제들을 몇 단계에 걸쳐서 나눠가는 그런 방법을 단계별 세분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설계 과정에서 단계별 세분화 전략에 따라 문제를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나누어진 각 부분에 대한 설계를 기술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기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자연어, 즉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설계를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는 그 표현이 무궁무진하고 다소 좀 모호하고 장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기보다는 그저 알고리즘,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연어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단어들을 명확하고 또 구체적인 표현 방법들을 이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또 언제 보더라도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또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표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숫자들의 목록에서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일을 자연어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바로 자연어를 이용한 알고리즘에 표현한 예인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어진 숫자 목록에서 최대값이 얼마인가 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숫자 목록을 딱 봤더니 35가 제일 크네 라는 것이 단번에 보여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처럼 숫자의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보일 수 있겠지만 숫자의 개수가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겠죠. 그렇게 많은 숫자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원하는 최대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제일 앞에서부터 하나씩 비교해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 12, 26, 그럼 26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9, 35, 그럼 35가 제일 크죠. 3, 18 해서 목록의 제일 끝까지 갔을 때 아까 봤던 35가 제일 큰 수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좀 더 정제해서 표현을 하면 현재 숫자 목록상에서 첫 번째 숫자를 현재까지 발견한 가장 큰 숫자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별도로 맥스라고 불리는 공간에 기입을 해두게 되어집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숫자는 12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해두자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목록상의 두 번째 수를 검사해 보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수 26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수 12하고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본 거죠. 봤더니 26이 더 크다? 그럼 맥스라는 공간의 값을 26으로 갱신하면 되는 것이고, 더 크지 않다? 그럼 맥스라는 공간의 값을 그대로 유지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언제까지? 숫자 목록의 제일 마지막까지 처리를 해주었을 때 이 맥스라는 공간에 남겨져 있는 숫자 값이 이 목록상의 가장 큰 최대값이다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이를 자연어를 통한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해보면 일단 목록의 첫 번째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을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남은 숫자 값, 목록에서 남은 숫자 값들을 현재까지 발견된 최대값하고 비교해서 이 값보다 더 큰 숫자가 있으면 이 값을 갱신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유지를 해주면 되겠죠. 이 과정을 현재 목록의 마지막 단계까지 반복을 해서 마지막 숫자까지 다 처리하고 났을 때 이 맥스라고 불리는 공간에 저장되어진 값이 목록의 최대값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어를 통해서 기술을 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낯선 문제이고 좀 더 복잡한 문제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글로써 표현한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쉽게 어떤 일을 해줘야 하는지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으로 순서도 표기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순서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약속되어진 몇 가지 도형 기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각각의 처리 순서들을 단계화해서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가리키게 됩니다. 관례적으로 직사각형은 어떤 처리를 위한, 마름모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위한, 둥근 삼각형은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고 그 각각은 화살표를 통해서 각 처리들을 연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하게 되어지죠. 숫자 목록상에서 최대값을 찾는 문제를 순서도를 이용해서 기술을 해봤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시작되어지면 목록상 첫 번째 값을 현재까지 발견된 최대값으로 설정을 하고 목록의 숫자가 남아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 숫자가 현재까지 발견된 맥스라는 값보다 더 큰지를 비교해서 더 크다라고 하면 맥스 값을 갱신하고 다음 숫자를 검색하면 될 것이고,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숫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비교해가는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목록의 숫자가 남아있지 않은 순간까지 이 작업들을 반복을 하고 마지막 숫자를 비교하고 나서는 현재 맥스 값이 목록상에서 발견된 가장 큰 최대값이다 라고 출력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서도는 프로그램의 처리 경로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데에는 장점이 되기는 하는데, 앞서서 본 것처럼 그저 목록상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일도 이렇게 많은 도형들을 이용을 해서 장황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보다 복잡한 알고리즘이다 라고 한다면 이 순서도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다소간 불가능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과정들이 복잡해서 명료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단점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순서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도형들을 그려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다가 말고 별도로 순서도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별도의 종이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순서도를 따로 관리해줘야 하는 그런 번잡함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를 설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수도 코드 혹은 의사 코드라고 부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준 코드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는 상관없이 자연어 프로그래밍 비슷하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연어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제한되어진 단어들, 표현들을 사용을 하되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는 덜 엄격하게 기술해줌으로써 좀 유연하지만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리키게 됩니다. 사실 의사 코드라는 표현 방법은 어떤 엄격한 표현 방법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변종 표현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저 일관된 방법으로 기술을 해주면 될 것이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기본적인 표현들을 이용을 해서 말로 장황하게 기술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간단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특히 의사 코드는 역시 자연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 즉 글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의사 코드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도구들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텍스트 편집기에다가 직접 기술을 해 놓을 수 있고, 그 기술되어지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는 왜 했었어요? 구현, 코딩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의사 코드로 기술되어진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구현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앞서서 살펴봤던 목록상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의사 코드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프로그래밍에 대한 구체적인 문법을 배우지 않아서 이 내용들이 좀 잘 와닿지 않긴 하겠지만, C 언어뿐만 아니라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 equal이라든가 for, if 혹은 부등호 같은 표현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나름 단순 명료하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제일 처음 해봤던 자연어보다는 뭔가 많이 정제되어진 표현이고, 플로우 차트처럼 뭔가 방대하거나 장황하지 않지만 하고자 하는 일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성되어진 내용을 간단히 보면 현재 제일 처음으로 할 것은 리스트라는 목록에서의 첫 번째 값을 max라는 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자, 리스트라는 목록상의 각각의 숫자들에 대해서 반복하기를, 그 숫자를 n이라는 이름으로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그 n의 값이 현재까지 발견된 맥스 값하고 비교해봐서 더 큰 값이다 라고 하면 맥스 값을 갱신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목록의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그것이 끝나면 맥스 값을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반복문이나 조건문 같은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명료해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학기 중반 정도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 표현들은 그 어떤 표현보다도 더 간단하고 명료한 표현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요구사항 분석하고 설계하는 작업들 꼭 빼먹지 말고 하자라고 했었죠. 분석되어진 요구사항이나 혹은 설계되어지는 내용들을 반드시 이런 의사 코드들을 이용을 해서 명확하게 기술하는 연습들을 자꾸 해 주어야지만, 그것이 몸에 배워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큰 규모의 더 많은 요구사항들을 갖고 더 복잡한 처리 구조를 갖는 프로그램도 자신감 있게 또 명료하게 작성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이레벨 랭귀지인 C 언어로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가 하나의 실행 파일, 즉 실행 프로그램이 되어가는 과정을 명료하게 좀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분석되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설계를 하고, 설계되어지는 내용에 따라 구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 구현하는 과정은 바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일이 되어질 것이에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소스 코드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스 파일 혹은 소스 코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C 언어 역시 하나의 소스 코드를 소스 파일에 저장을 해주고 나면 이 소스 파일 자체는 하이레벨 랭귀지로 표현되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실행 가능한 표현은 되지 못한다라고 했었고, 기계어 코드의 실행 파일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 실행 파일 자체가 우리가 작성되어진 하나의 최종 목표 프로그램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 C 언어는 하나의 소스 파일에 대해서 기계어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을 크게 두 단계로 다시 나누게 되는데, 컴파일 단계와 링크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 단계는 컴파일러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재 소스 파일을 그에 해당하는 기계어 파일로 변환해주는 단계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컴파일러는 우리가 앞에서도 소개했었죠. 자, 다만 이렇게 변환되어진 오브젝트 파일 안에는 현재 내가 작성한 코드들을 기계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나타내고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처리들을 항상 내가 다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이미 작성되어진 다른 모듈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 오브젝트 파일은, 우리 환경에서는 현재 소스 파일은 확장자가 .c의 파일 확장자를 갖고 있고, 오브젝트 파일은 .obj라는 파일 확장자를 갖고 있어요. 자, 그 오브젝트 파일은 그 자체로 실행되기 위해 충분한 정보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 파일 혹은 연관된 오브젝트 파일들의 묶음인 라이브러리라는 파일에 있는 오브젝트 파일과 같이 한데 연결되어지는 링크라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우리 마치 도서관에 가보면 책들이 모여 있듯이 연관된 오브젝트 파일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별도의 파일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브젝트 파일에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기계어로 번역한 내용이 있고, 내 코드에서 다른 모듈을 이용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용한 모듈에 대한 기계어 코드와 같이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실행 파일에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두 다 담고 있어서 이제 실행 파일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실행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실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C 프로그램이 이렇게 컴파일 과정과 링크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고 뒤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 5단계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은 코딩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코딩은 프로그래밍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코딩하기에 앞서서 먼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과정들, 또 설계는 의사 코드를 통해서 명확하게 기술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충분히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구현되어진 코드는 반드시 꼼꼼하게 테스트해 줌으로써 요구사항을 잘 만족하는지, 또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은 없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